반갑습니다. 저는 SK 에너지 넷제로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민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준비한 자료가 사실 저탄소 연료에 대한 그런 컨셉을 말하고 싶었는데 약간 앞에 발표자분들하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어서요. 한번 좀 그런 부분들은 주의 있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선박연료가 지금 공급망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선박 연료에 대한 기대 부분도 있고 또 우려 부분도 있어서 제 사견을 넣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걸 보시면은 5,500년 동안 저희는 자연의 힘, 풍력을 이용해 가지고 배를 운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석 연료를 이용한 건 2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100년밖에 안 된 디젤 기관이 지금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디젤 기관은 타이타닉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 다시 풍력을 이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자연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왼쪽의 그림은 과거 타이타닉의 보일러입니다. 이 보일러에 석탄을 떼가지고 추진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갔는데, 자, 만약에 이 석탄 빼고 땔감을 떼면은, 나무 땔감을 떼면 우리가 얘기하는 저탄소 운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맞습니다. 디카보나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카본 사이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탄소 순환 과정이죠. 광합성을 한 식물이 유기물을 만들어내서 성장에 쓰이고, 그 식물을 먹은 동물 또는 식물 자체가 죽거나, 그래서 결국은 다시 토양이 되고 그 토양 안에서 다시 CO2가 공기 중으로 나오게 됩니다. 계속 순환되는 거죠. 그래서 이 UN IPCC에서는 이 바이오매스 이런 부분을 이제 탄소 중립 연료라고 하는데요. 그 바이오매스도 똑같이 같은 급의 바이오매스냐? 그게 아닌 겁니다. 왼쪽 보시면은 바이오매스, 바이오퓨얼을 만들기 위해서 아동 노동을 착취를 하고요. 오른쪽에는 식용작물로 쓸 수 있는 걸 갖고 바이오퓨얼을 만들겠죠. 밑에는 바이오퓨얼을 만들기 위해서 산림을 파괴하거나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 불을 태우기도 합니다. 오른쪽은 산업용에서 쓰였던 목재 폐기물들이 가득 쌓여 있고요. 그 아래에는 우리가 쓰였던 식용유들, 그 오른쪽에는 삼겹살에서 나온 기름들입니다. 그 밑에는 음식 쓰레기고요. 즉,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시 이 카본 사이클 얘기를 잠깐 하면은, 자, 우리 화석 연료는 어떻게 보면 땅속 깊이 탄소가 격리되어 있는 상태를 인간이 경영 활동을 위하여 인위적인 채굴을 한 겁니다. 결국 탄소가 밖으로 나와서 문제가 된 겁니다. 지난 200년 동안. 근데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그런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는 계속 순환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 지속 가능한 산림을 개발하고 거기서 또 탄소를 흡수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LCA 어프로치가 필요한 부분인 겁니다. 자,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장표에서 뭐든지 다 화석 연료보다도 더 저감된 연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저탄소 연료라고 하는 걸 기준은 과연 뭘까요? 어떻게 증명할까요? 약간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런 가치를 정량화하기 위해서 랜드 유즈 오브 체인지, 그래서 토지 이용 변화에 대한 거를 정량화하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탄소 이용 변화가 있고요, 간접적인 탄소 이용 변화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간접적인 그 탄소 이용 변화는 어떻게 보면 식물을 바이오퓨얼로 이용을 했더니 멀쩡하던 산림이 다시 또 파괴돼 가지고 식물을 생산하기 위한 토지로 이용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EU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얘기할 때 가장 핵심이 됩니다. 지난 몇 년간. 그래서 최근에는 기존의 지침 부분이 아니라 이제 위임, 레귤레이션 부분으로 돼서 이
low ILUC 리스크, 간접적인 토지 이용 변화에 대한 그런 인증을 요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게 간접적인 토지 이용 변화를 많이 일으키는 연료인가를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식용작물이었던 그런 바이오 연료들을 퇴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최근에 Fit for 55의 그런 개정, RED 유럽의 그 재생에너지 지침 RED3의 그런 지침을 보면은 팜과 대두유를 2030년 이전까지는 다 퇴출을 시키는 거로 발표를 했습니다. EU에서는 바이오퓨얼의 그 타입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1세대 이제 크롭 베이스, 대두, 유채, 팜유 이런 기존의 식량 자원을 이용하는 거고요. 2세대는 이제 파트 A가 있고 파트 B가 있는데 파트 B는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폐식용유들, 유코라고 하는 그다음에 동물성 지방인 그런 우지, 돈지 등이고요. 이제 파트 A가 기존의 고체 바이오매스들, 유기 폐기물, 뭐 곡물 찌꺼기, 목재, 섬유 이런 거 같은 것들을 다시 리퀴드로 만드는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쓰여진 것을 2세대 바이오 어드밴스드 바이오퓨얼이라고 얘기합니다. 항공업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바이오 연료지만 분명히 이 간접적인 토지 이용 변화로 인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칼큘레이션 해서 총 배출량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아이카오라는 국제 민간 항공기구의 코르시아라는 상세 제도를 만들어서요. 바이오 항공유를 사용을 하거나 또는 이제 오프셋 크레딧을 사용을 하면서 이 규정을 준수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바이오 항공유를 이제 Sustainable Aviation Fuel이라고 해서 주로 이렇게 SAF라고 얘기합니다. 이 SAF에 대해서 각 1세대 바이오 연료와 2세대 바이오 연료를 구분을 시켜서 1세대 바이오 연료 같은 경우는 이 아까 말했던 ILUC 리스크로 인해서 실제 화석 연료보다도 더 많은 배출이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2세대 바이오 연료 같은 경우는 아주 낮은 저감된 연료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EU와 코르시아, 이 아이카오의 그런 지속 가능성 프레임워크는요,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에 의해서 배출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간접적인 그런 토지 이용 변화에 대한 정량화 그리고 식용작물과의 그런 경쟁은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의 Fuel EU 마리타임을 보면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No Food and Feed Crop Based Fuel인 거죠. 그래서 식용작물을 계속 활용을 해서 바이오 연료를 만들면은 결국은 인간이 먹어야 되는 그런 식물들이 없어지는 그런 리스크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도로 운송에서 주로 1세대 바이오 연료를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제 해운에서 이 부분을 허용을 하면은 분명히 이 도로 운송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용작물의 기반 바이오 연료가 해상 운송 섹터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지난 IMO 회기반 회의에서 보면은 물론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냥 논의된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EU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이카오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이 일일이 다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를 하기는 힘들다 보니까 크게 이제 기본값들, 디폴트 밸류를 두고서 어떤 연료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저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정하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준은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문제는 이 LCA에 대한 메소돌로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레드2 이 EU와 아이카오의 메소돌로지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은 연료라고 했을 때 이 감축 효과가 상당히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뭐 다른 메소돌로지를 만약 선택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난처해질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미국의 IRA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보면은 LCA에 대한 평가를 그리트로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위에 노란색 그림이 그리트에 의해서 배출량이 평가되는데 약간 한 20% 정도 높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똑같은 LCA라도 어떤 메소돌로지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게 아마 배출량의 차이로 인해서 각 국가나 기업의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차이가 나는 부분을 표준화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증이 없으면은 지속 가능성을 입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EU와 코르시아는 ISCC나 이제 RSB 같은 그런 인증 평가 기관을 활용해서요, 말하자면 친환경 도장을 찍고 그 연료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을 합니다. 결국은 IMO도 아마 비슷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처음에 이제 생산서부터 제조하고 운송하고 또 폐기되는 그 전 과정에서 단 하나의 그 지속 가능성이 인증이 없으면은 그 최종 산출물은 지속 가능성 연료라고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 메커니즘의 핵심이고요. 항공에서는 이 그린하우스 가스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기존 화석 연료 대비해서 10% 감축하는 연료와 그리고 2008년 이후에 그 토지 이용 변화가 발생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이건 매스 밸런스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저탄소 연료의 부분들이 대부분 양이 적습니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저탄소 연료의 소스를 다 물리적인 그런 탱크와 파이프라인을 세그리게이션해서 운영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정유사 같은 경우도 제한된 그런 토지 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여력이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 인증 메커니즘에 보면 이제 매스 밸런스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증 저탄소 연료와 비인증 연료가 섞여서요. 결국 그 나중에는 이제 산출물들에 대해서 이제 어디로 얼로케이션을 시키느냐, 그렇게 해서 매스 밸런스를 이용을 주로 하게 될 건데,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들어가는 산출물과 나오는 산출물의 그 양이 달라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북앤클레인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포트나 뭐 IMO 그러니까 국제 항공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느 항공사를 갔을 때 실제 거기서 지속 가능 연료를 구할 수가 없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기존의 연료를 많이 구매를 했으면 그 어느 정도의 크레딧을 트랜스퍼를 해서 실제 사용한 효과를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IMO도 아마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많은 그 포트에서 안정된 지속 가능한 연료를 공급해 줄 수 없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크레딧이 쌓였다 그러면 그거를 트랜스퍼해서 채워주는 약간의 이제 크레딧 메커니즘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GH 프로토콜이라 해서 국제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계산되는 메커니즘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각 기업은 기업의 경영 활동 하에서 기업의 조직이나 그런 사업 경계 내에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 배출, 스콥 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나라 뭐 에너지 믹스에서 오는 전기나 스팀 그런 거를 간접 배출, 스콥 2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기업의 경영 활동과 무관하게 관련은 있겠지만 실제 컨트롤할 수가 없는 이 컨트롤러비티가 그 외부에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스콥 3라고 하는데요. 주로 운송은 트랜스포테이션 이런 부분은 스콥 3에 되어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분야에서는 이제 스콥 3가 굉장히 높거든요. 즉 운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큰 배출은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분야에서는 그 운송에서의 배출이 그 밸류 체인의 하에서 굉장히 많은 배출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 국제 ESG 지속 가능성의 그런 공시가 과거에는 이제 자발적인 참여였지만 이제 앞으로 의무화되고 있고 규제화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ESRS 유럽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이고요. 미국의 SEC 그리고 IFRS의 그 ISSB 이 모두 세 개의 공통점은요. 스콥 3까지 24년 이후로는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스콥 3를 정보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미국이나 EU에서 저희가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가 이 스콥 3를 공개를 하라는 이 보고 기준에 따라서 거래하고 있는 해운 선사한테 스콥 1, 2에 대한 그런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를 해라.
그래야 내가 계산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해운회사도 이 ESG 공시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본인 회사의 온실가스 배출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각 참여자들끼리 서로 이 온실가스 보고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죠. 선사는 경영 활동에 의한 배출이 대부분 연료에서 나옵니다. 스코어 1, 2, 3를 보면은 스코어 1에 상당히 이제 많은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머스크는 로지스틱도 하고 뭐 항공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스코어 3의 비중도 높지만은 뭐 HMM 같은 경우 HMM도 이제 컨테이너니까 좀 그럴 수 있겠고요. 뭐 유로나브 같은 이런 탱커 선사 같은 경우는 스코어 1에 240만 톤 많은 그런 배기가스들이 이 온실가스들이 이제 스코어 1에서 발생하고요. 그게 대부분 연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결국에는 해운회사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는 부분은 연료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고요. 해운회사가 연료를 바꾸면 결국 그 선박을 활용하는 화주들에서도 스코어 3에 대한 배출이 감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무탄소나 저탄소 연료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신조선 발주 현황을 보면은 그 과거에 21년부터 22년 정도의 비교를 해보면은 21년도에는 듀얼 퓨얼 엔진이 한 20% 정도 이렇게 발주를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조금 많이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대다수에는 80%가 80%가 기존 컨벤셔널 타입을 지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긴즉 결국 많은 선주들은 아직 그런 불확실성에 투자를 좀 꺼리고 있는 거고,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드롭인 퓨얼, 즉 바이오 퓨얼이나 이 퓨얼을 혼합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듀얼 퓨얼 엔진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많은 부분이 이제 LNG 듀얼 퓨얼 엔진으로 건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LNG 듀얼 퓨얼 엔진 중에서 LNG를 사용하고 있는 선박이 얼마나 될까요? 우크라이나 이후로 LNG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 경제성도 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대략 한 20% 되는 부분이 그게 한 지속 가능하다고 말을 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뭐 바이오 가스나 이메탄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LNG 듀얼 퓨얼 엔진이 지속하게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과연 그 바이오 가스나 뭐 이메탄은 이 해운 업계로 오겠냐는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의 그 많은 바이오매스가 이제 뭐 고체도 있고 기체도 있고 액체도 있지만, 그게 이제 바이오퓨얼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주로 다이렉트, 즉 고체 바이오매스인 상태에서 그냥 화력 발전소나 화력 보일러에서 떼서, 말하자면 땔감 떼가지고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뭐 주로 동물들의 사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낸 바이오 가스를 메탄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메탄올을 만들 수도 있고, 그걸 갖고 다시 리퀴드 상태의 바이오퓨얼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주로 바이오퓨얼은 저희가 생각하는 건 바이오 디젤을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식용작물이나 폐식용유를 활용을 해서 에스테르화 과정을 거쳐서 메탄올을 섞어가지고 에스테르화 과정을 거치면은 밑에 깔리는 부분이 이제 글리세린이라고 해서 약간 비누 만드는 데 원료로 쓰이고요. 그 윗부분이 이제 바이오 디젤이 나옵니다. 그거를 주로 이제 페임이라고 하는데, 주로 지금 선박에서 트라이얼로 바이오퓨얼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페임입니다. 예, 그 운송 연료는 이 바이오퓨얼에서 한 7% 정도밖에 안 되고요. 바이오 에너지 전체에서는 이 고체 바이오매스가 한 54%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제 바이오퓨얼을 만들 때 지금 액체 상태에 있는 뭐 폐식용유나 동물성 우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바이오퓨얼로 변환하는 데 되게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목재 폐기물이나 이제 크롭들, 그다음에 뭐 억새, 이런 껍질들, 그런 것들을 이제 리퀴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파이롤리시스라는 이제 열분해 과정을 통해서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바꾸는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되고, 이 가시피케이션을 통해서 그걸 갖고 또 일산화탄소를 만들어서 피셔 트러시라는 그 합성 공정을 통해 가지고 리퀴드로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들어가는 원료가 뭐 100톤이라 그러면은 실제 나오는 건 10톤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이제 수율이 낮다는 거고요. 대응하기도 어렵다는 거고, 무엇보다 그 목재 폐기물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바이오매스 파워 플랜트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하고의 경쟁이 필요한 거죠. 결국은 이 바이오매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분해나 이제 가스화 합성 같은 경우는 그 고급 바이오 연료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실제로 굉장히 경제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그런 전망 기관에서 이 고급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 전망을 브라이트하게 하지만 실제로 현실화가 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까 바이오퓨얼에 대한 부분은 액체가 된다면 실제 MDO나 HFO 같은 기존 컨벤셔널한 연료하고는 호환이 잘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드롭인 퓨얼로는 우수하지만은 문제는 이제 페임 자체가 그 안에 그 산소 농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라는 게 좀 많다 그러면 이제 부패하기가 쉽다는 얘기고, 그리고 스토리지 안에서 스테빌리티가 좀 불안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페임이라는 거는 페임을 떠나서 이제 기존의 컨벤셔널한 F5 같은 경우는 F5 안에 아스팔텐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이 아스팔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아스팔트를 만드는 재료기도 한데, F5 안에는 특이하게 아스팔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안 맞는 연료하고 혼합이 됐을 때 그 불안정해지면서 슬러지 포메이션이 일어나서 슬러지가 뭐 침전이 되거나 아니면 그 연료 계통에서 필터를 클로깅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본선 안에는 청정기가 이제 원심으로 돌려서 그거를 제거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이 아스팔텐 슬러지 같은 경우는 약간 가벼워가지고 잘 제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가다 뭐 어느 연료를 받아가지고 크게 뭐 연료 계통이 클로깅이 돼서 문제가 됐다 하는 것들은 사실 F5 안에 그런 아스팔텐이 문제가 많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바이오퓨얼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본적으로 F5 캐릭터리스틱 안에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연료나 서로 맞지 않은 연료 간의 혼합 시에 그런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페임이라는 게 HVO라고 해서 수소를 처리된 그 바이오 디젤이라서 더 좋은 연료고 더 스테빌리티가 좋지만은, 그거라도 할지라도 나중에 기존 F5하고의 혼합 시에는 약간 리스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바이오 연료 소스별로 그 LCA 평가를 해보면요, 일부 1세대 바이오 연료 같은 경우는 화석 연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배출이 일어나고요. 뭐 피셔트롭시 같은 그런 그 기존 고급 바이오 연료들 같은 경우는 아주 낮은 배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사실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지금 많은 선주들이 바이오 디젤의 혼합이나 앞으로 이제 디로빈 퓨얼을 활용해 가지고 선박을 운항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문제는 기존의 도로 운송에서 발생했던 그 수요가 앞으로는 이 해양 운송, 그다음에 추가적인 또 맨데이트된 그 브랜딩 레이쇼를 더 늘리는 혼합 의무량을 늘리는 국가들의 수요로 도로 운송에서 또 추가 수요도 있을 거고, 또 항공에서도 바이오 항공유를 만들기 위해서 같은 원료를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 바이오 원료를 갖고 또 바이오 케미컬을 만드는 이런 쪽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디맨드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섹터에서 러브콜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 공급량이 충분하냐는 거죠. 지금 전 세계는 글로벌리 4,600만 톤의 바이오 디젤을 이용하고 있는데, 한 78% 정도는 아까 말했던 식용작물 기반 1세대 바이오 디젤입니다. EU나 뭐 미국이나 뭐 한코레시아에서는 갈수록 이 1세대 바이오 연료를 퇴출하는 쪽으로 갈 텐데, 만약 이게 없어지면 그럼 다른 뭐 2세대 바이오 연료들이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인가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파트 B에 대한 부분이 한 약 4천만 톤, 이게 아까 말했던 폐식용유나 동물성 우지들 뭐 이런 부분들이 한 4천만 톤 정도가 가까이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사료나 케미컬들에서 쓰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이 산업에서 이 연료 쪽으로 와야,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이렇게 채워줘야 사실 이 수요를 채울 수 있을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1,500만 톤 이상씩은 부족한 현상을 2030년에 겪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이 바이오퓨얼의 가격이 기존 석유 가격 대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고, 뭐 과거에는 한 1.5배에서 지금은 한 3배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심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드밴티지나 챌린지는 이제 앞서 말한 말에 이제 반복일 것 같아가지고 이건 넘어가고요. 이제 메탄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퓨얼이라는 일종의 이퓨얼인데, 이 이퓨얼이라는 거는 뭡니까? 이제 재생수소와 이 CO2의 결합입니다. 그러면 재생수소는 뭐 태양열이나 이제 풍력에서 만들어진 수소기 때문에 뭐 클린하다고 보겠지만은, CO2에 대한 부분은 이게 기존에 이제 다른 분들하고 다른 시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CO2라는 거는 결국 화석 연료에서 채출한 CO2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A라는 산업에서 B라는 산업으로 단지 이동을 해서 배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탄소 회계적으로는 그거는 LCA로 봤을 때는 그거는 탄소 중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보여드렸던 카본 사이클을 보여드린 이유가,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격리를 해서 다시 내놓는 과정, 탄소 중립 과정이어야만 이 어떻게 보면 CO2의 출생 신분 자체가 이런 바이오제닉한 부분, 그리고 화석 연료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러워진 부분이 아닌 그런 클린한 부분의 CO2만 LCA적으로 봤을 때는 탄소 중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린 메탄올에 대한 부분을 머스크가 많이 홍보하고 밀고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뭐 메탄올뿐만 아닙니다. 이퓨얼에 대한 우려 사항인데, 과연 이 바이오제닉한 카본 뉴트럴 CO2가 얼마나 많을 것인가. 대부분은 화석 연료에서 추출한 거를 캡처해 가서 다시 연료로 만들어서 하면은 탄소 중립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분명히 챌린지가 있을 거고, EU에서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EU에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더스트리얼 CO2 오른쪽 밑에 부분에 이 이퓨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산업 공정에서 어떻게 보면 화석 연료 기반에서 발생한 CO2를 무시하고 바이오제닉한 CO2만 찾는다면 도저히 이 이퓨얼에 대한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2035년까지는 이걸 인정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런 부분에선 동의하는 바이고, 하지만 분명히 그 부분은 탄소 회계적인 오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탄소를 저장하는, 포집하는 그런 부분이 이 공기 중에서 이 다이렉트 에어 캡처하는 부분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미국이 이 다이렉트 에어 캡처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앞서가고 있는 부분은, 미국의 IRA는 어떻게 보면 탄소세나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같은 이런 그 채찍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조금을,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기업들이 돈 벌려고 이 기술을 채택하고 그 투자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지금 빨리 앞서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오제닉한 부분은 뭐 바이오매스의 그 파워 플랜트 이런 부분에서 CO2를 캡처하는 부분들이라서 사실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의 파실 화석 연료에서 발생되는 포집한 CO2 대비해서 다 비싼 경향이 있고요. 탄소 비용이 올라가야 되는데, 결국 나무의 사과가 낮은 곳에 열려 있으면 그 사과를 따먹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근데 높은 곳에 있는 사과는 따기 어렵습니다. 그거를 빨리 만들어주는, 촉진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탄소 가격인데, 이제 IMO가 이제 탄소 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그게 탄소세일지 뭐 탄소 배출권 거래될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그 화석 연료에서 로우 카본 퓨얼로 에너지 트랜지션이 되려면은 이런 탄소 가격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카오가 항공 분야에서 이제 채택한 이제 코르시아 같은 것도 많이 좀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화석 연료 베이스의 그 그레이 메탄올이라고 하는 거는 8월 경에 한 톤당 400불 정도 됐거든요. 지금 한 메탄올, 그린 메탄올을 만들면 한 1,500불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게 화석 연료 그레이 메탄올까지 가격이 하락할 때까지는 2050년이라고 일부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 그레이 메탄올이든 그레이 암모니아든 지금 LNG 가격의 폭등으로써 지금 암모니아는 최근에 톤당 2,000불까지 갔거든요. 원래 400불짜리가 2,000불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블루수소도 똑같이 LNG 기반으로 만든 블루수소인데, 과거에는 그린 수소보다 블루수소가 더 빨리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LNG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지금 블루수소가 사실 경제성이 안 나올 겁니다.
저는 생각보다 그린 에너지들이 이제 좀 더 경제성을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와 그런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분명히 마린 퓨얼에 있어서 마린 퓨얼이 이 공급망 안에서 탄소 감축에 크나큰 영향을 할 거라는 거고, 그리고 IPCC의 그런 탄소 회계적인 메소돌로지를 이용을 하면은 이 제로 카본 에미션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퓨얼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탄소 가격이 상승으로써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의 그런 가격이 LCOE 같은 부분들이 좀 빨리 하락을 되면서 이 퓨얼 가격이 경제성을 찾을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바이오퓨얼에 대한 그 공급적인 이슈들, 그리고 가격, 다른 산업 간의 그런 경쟁, 그리고 FO하고의 그런 혼합 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런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국제 해운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